오늘 또 중천학당 인문 토크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회에 걸쳐서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주에 있는 전국 유일의 철학 특화 도서관이라고 하는 중천철학도서관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본래 화학과 네, 화학을 전공하셨는데 어쩌다가 또 인문학자, 역사학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연구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야만의 역사. 맞죠? 그렇습니다. 네. 뭐 섹시한 제목을 달라고 하니까 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그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문학 융합학부라는 곳에 있는데요. 뭐 김시청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원래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전과를 했죠. 전과자인 셈이죠. 이게 아재 개그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전과를 해서 역사학으로 제가 석박사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주 전공은 과학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사 가운데서 생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제니까 저한테 한번 나와 주겠니? 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과가 그런 뜻이었거든요. 네, 전과자죠. 네. 죄송합니다. 달리 말하면 본래 이제 철학 분야 혹은 역사학 분야에서는 다른 과 전공자 출신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외로웠습니다.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따도 당하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제가 만나고 함께 공부해온 분들이 대개 이제 철학하신 분들인데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저랑 친한 분들이 철학과 출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잡종들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공식 용어입니다. 저희 네. 학문에서는 잡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는 융합, 하이브리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은 잡종이라는 용어는 학문에서도 쓰는 용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잡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로 따지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불순물이 섞여 있다. 뭐 이런 방식의 이미지를 주지만 이거를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혼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기를 판 분들은 깊이 있게 자기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만 여기저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분들은 자기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사태를 만나게 될 때 이른바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발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미래인문학 융합학부. 네네. 그 인문학이란 말은 알겠는데 미래가 뭐고 또 융합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있는 한양대학교는 조금 그 실용적인 학풍이 좀 강한 학교고 또 미래지향성을 좀 추구하는 그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선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뭐 역사라는 게 그렇죠. 끌려가는 삶보다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 제가 소속돼 있는 곳이니까 칭찬을 하자면 실용적이긴 하지만 먼저 앞서서 융합론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여러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학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잡종이라야 그렇죠. 그 앞으로 모든 학문이 보다 창의적일 수 있다 이런 취지. 그렇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듯이 상상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학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인문 토크를 진행해 왔는데 처음에는 의철학을 하신 강신익 교수님, 그리고 이제 인지 언어학자 박응석 교수님, 그리고 이제 철학자 김재인 선생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종교학자 이종우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화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이른바 스스로 학자가 하이브리드 아니고. 잡종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김호연 교수님의 이야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또 다른 야만의 역사의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목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 김호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장통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제 삶의 경험도 그렇고 또 제 공부하는 관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좀 어찌 보면 거친 그 느낌이 드는 곳을 많이 다녔었는데 오늘 이 앞에 카메라도 있고 또 그동안 진행된 이 인문 토크를 봤더니 굉장히 묵직하고 그래서 저 같은 놈이 와도 되는가 이런 걱정도 들고 더불어서 제가 사실 이렇게 학자로서 대중들을 만나는 게 가당찮은 일인가 제가 과연 그럴 만한 깜냥이 있는가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냥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받으면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직은 교수지만 영원한 학생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 교수로 불려지는 것도 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에게는 정년이 있지만 공부하는 학자에게는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제 넘은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학생 같은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유서 깊고 정말 우리나라 유일의 철학 도서관인 중천 철학 도서관에서 그것도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토크에 제가 나서는 게 어떤가 좀 걱정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는 바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제 삶의 경험들과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같은 녀석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보다 지적 경험이 더 월등하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던지는 화두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일 수 있으니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 사실은 그렇게 감각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별 감각 없이 제목을 보냈더니 좀 섹시하게 보내주지 이러셔갖고 고민 끝에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야만의 역사라는 제목을 제가 던졌는데요. 제 딴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 의학사학회 회장을 지냈던 낸시 톰스의 용어를 빌면 병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사실은 다가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톰스 선생이 병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저는 그것을 야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인종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던질 텐데요. 야만이 저는 문명의 반대말이 아니라 문명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처럼 모두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고통은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국가 경쟁력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봤을 때 다소 좀 야만적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불평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뭐 그런 취지였죠. 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제 시간이군요.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원래 좀 강연을 할 때는 좀 까불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저 앞에서 했던 네 분이 굉장히 묵직하게 해서 저도 좀 공반설 같은가요? 자, 그러려고 노력 중인데. 오늘은 가볍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굉장히 가벼운 놈인데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봐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그리고 인종주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던지고 싶었죠. 다 아시는 바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래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과거의 그 전염병이 있죠. 제가 이 강의를 보실 분들에게는 전염병이란 용어가 익숙하니까 제가 전염병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이라고 칭해야 옳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서는 관성적으로 감염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아마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제가 혼재해서 쓸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 이후에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됐던 이 전염병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패스트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48년에서 1351년 또 혹자는 1347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1347년 또는 8년부터 시작해서 1351년까지 약 3, 4년 동안 유럽에 불어닥쳤던 패스트, 흑사병이죠. 몸이 이제 검게 되면서 이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패스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에서는 패스트라는 소설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패스트에 사람들이 주목했는가? 이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불어닥친 이후 사회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즉 여러분들 아마 역사책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잘 알 텐데요. 뭐 요즘에는 그 역사책을 또 안 읽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에 보면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사회 질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패스트가 불어닥친 이후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유럽의 중세 봉건제가 근대 자본제로 이행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10명이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할 인구가 5명밖에 없게 되면 노동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노동력을 하려고 하는 구매 욕구가 생길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임금의 형태로 노동을 사고 파는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뒤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패스트가 등장한 이후 유럽에서는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제로의 사회 질서 또는 구조의 변화가 있었죠. 물론 여기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비판이 오냐면 저는 지금 사회 질서나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제로 이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무슨 변화냐. 언뜻 보기에는 봉건제가 농업 중심의 봉건제가 공장 중심의 자본제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바뀐 게 없다.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가
노자 간의 즉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관계로 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가진 자들의 지배가 계속 영속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패스트가 가져온 변화가 진정한 의미의 구조 변화였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설령 그런 비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회의 전면적인 커다란 변화가 온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 바로 이제 그 지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즉 중세 유럽의 패스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뭔가 달라질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전 세계와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변곡점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 입장에선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갈 수 있는 과거라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을 너무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러면 과잉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가 표현을 써봤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과거가 없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17살 때로. 왜냐고요?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이 국면을 우리가 중심에 서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분명히 달라질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사소한 변경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구조의 변화로 나아갈 것인지의 문제는 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또는 뉴노멀이란 단어도 거의 뭐 쓰나미처럼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막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돌아갈 수 있는 과거란 원래 없는 것이고요. 기왕에 이런 변곡점이 될 만한 계기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어쩌면 사소한 변경에 그칠 수도 있겠다. 혹은 전면적인 구조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엄청난 대변혁의 서막이 될 수도 있겠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제 뜻은 조금은 더 편안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제 관심은 바로 달라진다, 다를 것이다. 바로 그 다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제 관심은요. 달라질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다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앞서도 제가 표현했듯이 저는 지금까지 끌려온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대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태에 직면해서 끌려가기보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가선 우연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맺는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와 우연과 주체가 마치 삼각편대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쓰여지는 것이 역사라고 봤을 때 우리가 끌려오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제 입장에서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고 조금은 좀 신중하게 사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름의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채워내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특히 인종주의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자마자 이 네이밍을 두고서 물론 정치권의 싸움이긴 했지만 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네가 뭔데 알려고 해? 이런 식이죠. 저는 그냥 오로지 살아있는 생명들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이 뭐 어떤 그 정당을 갖고 있든지 간에 지지하는 쪽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중국 우한이란 표현을 두고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단 말이죠. 저는 제가 공부하는 바에 의거하면 그런 네이밍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 우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균자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고 이런 인식들은 편견이나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메르스라는 표현처럼 중동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지중해성 빈혈처럼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빈혈에 잘 걸릴 것 같은 이런 식의 네이밍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국면에서 네이밍을 둘러싸고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특정 지역의 특정 종교인들의 확진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다시 국내에서도 특정 지역 사람들을 벽안시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국내의 상황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에서도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 감정이 싹트고 인종주의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주제에 관심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밖의 인종주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 안의 인종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뉴 노멀이거든요. 뉴 노멀. 그럼 만약 이것을 그냥 그 고지고대로 번역을 하면 새로운 정상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상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란 존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타자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이야기할 때 협력과 연대, 공존과 공생이라는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건강은 내 곁사람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확진은 자칫 잘못하면 주변 어르신들의 죽음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모든 생명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본다면 인종주의라든지 배회주의처럼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 배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저는 뉴노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더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전염병에 의해서를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노멀의 내용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실 불안은 걱정할 게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주체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불안에 나를 먹힐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내 스스로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안할 텐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만 그 불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이런 상황에선 불안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불안을 넘어서서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물론 이제 저는 다른 책으로 더 관심을 갖지만 이반 일리치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희망을 찾는 것이 불안을 제거하고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반 일리치 선생의 말을 인용하자면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역사 공부에서 찾는 것이다. 즉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몇 년에 뭐가 있었고 고증학적으로 뭐가 어땠고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이것이 역사 공부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역사 의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검정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 공부를 통해서 미래의 정책 의제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희망을 찾는 것이 저는 역사 공부의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왔으니 과거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준비해 보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앞서도 주체적,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따가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히나 이제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좀 더 겸손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만날 줄 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연히 필연으로 가는 다리일 수도 있겠으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뉴노멀의 개념, 다름의 내용을 고민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고 그 규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종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셸 푸코의 스승이기도 한 깡길렘이라고 하는 선생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바로 그런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마 모든 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듦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규범의 내용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는 저는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보태어 주실 때 모두의 좋은 삶을 향해서 다 같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박수를. 강의가 아니라 연설 같았어요. 그런가요?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말을 꺼내셨을 때 그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발생한 연도가 1348년이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역사학자 맞구나. 처음에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몇 가지 굉장히 저도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이라고 하는 평범한 표현을 썼지만 이 낸시 톰슨, 톰스. 예. 네, 톰스, 예. 예, 네. 그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은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속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이 하나의 값을 갖는 그 개인으로서 병원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지 뭐 왕이네?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의학적인 차원, 뭐 보건의 차원,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대감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중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그것이 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의 창궐이 실질적으로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역사학자의 통찰 혹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멋진 말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돌아갈 수 있는 과거는 없다. 네. 저는 멋진가요? 멋져. 그렇군요. 이 고맙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네. 모택동이 생각이 났어요.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49년도에 이제 신중국을 성립시키고 나서 그런데 그는 적어도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가였었죠. 그런데 그가 살아야 했던 그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결코 변한 게 별로 없는 사회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도 일으키긴 했지만 그때 했던 그의 말이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단계 바꾸면 우리가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한국의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가가 미래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희망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불안 얘기하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민족주의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미국 최근에 이제 대선이라든가 그 앞전의 대선도 그렇고 뭐 이제 나중에 우리 김은 교수님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치가 유태인을 참혹하게 대규모로 학살을 하고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게 과거의 사건이고 적어도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선진적인 민주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사회를 여전히 결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우생학이고 이 우생학의 배경이 바로 인종주의인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부가 일종의 자원, 영토 등등의 신의 축복과 같은 선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백인들의 엄청난 풍요와 번영은 흑인들에 대한 착취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미국 선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상당 부분 난센스란 말이에요. 이 난센스인 듯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요번에도 이 만만치 않을 정도의 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틀에서 보면 대단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그들 내부 자체의 성원들 사이에 유대, 연대, 협력 이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형편없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얘기를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김영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오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떨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염병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는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만큼 잘 치유해 나가는가가 앞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원래 정리를 조금 잘 하다 보니까. 워낙 통찰력이 뛰어난 학자시라. 자,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깊이. 네. 깊이 있게. 깊은 거 되게 싫어하셔. 예, 저는 어울리지 않고. 근데 앞에 이제 네 분의 학자를 모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첫 번째 그 시간, 자기 강연 시간에 가장 많은 학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용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공부가 짧아서. 그런 이제 그 인용하시지 말고 네, 선생님의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자,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동양 쪽 기록에서는 기원전에는 감염병에 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감염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록상에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아는 체를 하면은 우리는 감염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풍토병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종의 전염병 현상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그쪽 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면역이 발달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으로 건너가면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유행을 하게 되고 사실은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가 서로 교류를 하면 할수록 핵심이 더군다나, 거기 있는 예. 거죠. 핵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책들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이 다시 조명받고 여러 책들이 번역이 되고 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 이게 처음 겪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좀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주전공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도 한 이제 그 주제로 다루곤 하는데요. 지금 김시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전염병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 특히 학생들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정치사 위주의 역사 공부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 공부라고 하면 한국사도 그렇고 동양사도 그렇고 서양사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해온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회사라든지 혹은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보건의학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벌써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이 번역된 이래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사실은 논쟁까지 이뤘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융합 너무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요. 이 역사책은 대부분 융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정치사 위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감도를 보듯이 하늘에서 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볼 때와 담을 그냥 벽 앞에서 놓고 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우리가 융합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아래를 이렇게 살펴보듯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길래 일단 먼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정치사만 보지 말고 의학사라든지 또 뭐 과학사라든지 혹은 뭐 보건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또 통찰력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맥락들이 있어야 우리는 사태를 올곧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넓은 맥락이 없이 어떤 사태를 들여다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유명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저 나를 저당 잡히거나 혹은 나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무리의 입장을 그저 따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역사적 주체입니다. 대통령만, 국회의원만, 힘 있는 자들만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저는 역사 공부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 책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역사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묻습니다. 제가 강단에 선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이 넘었는데 한 명도 지금까지 대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의 이름 30명을 대봐라. 그러면 출석도 면제해주고 내가 A뿔 주겠다.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몇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20년을 했으니까요. 올해로 딱 20년을 마치고 내년에 21년 차인데요. 단 한 명도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의 이름을 댄 학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열 몇 명 정도. 그리고 그때 대는 여성들의 이름은 기생이거나 아니면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역사 서술 자체가 균형 잡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정치사 위주의 역사 공부와 더불어서 역사책에 여성의 역사가 빠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의 역사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역사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중의 역사라든지 또 헐벗고 굶주렸지만 역사의 주체로서 뭔가 기여를 했던 분들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원주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원주에 대한 이야기도 향토사에서는 다룰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국가를 다루는 역사책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앙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읽었던 역사책이 무엇이었지라고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마 정치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밥 먹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감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듣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 그 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과연 100여 년 전에 조선 사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게 뭐 조선이다, 대한제국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처럼 뭐 대리석으로 깔려 있거나 무슨 뭐 아니면 목재나 이런 바닥재로 깔고 있는 게 아니라 볏짚, 그다음에 진흙.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벼룩이 온몸을 뒤덮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초가집에서 어떤 경우에는 위에 구렁이가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구렁이가 약해져가지고 밑으로 잠자는 사이에 내려와요. 이런 세계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의 눈에서 보면은 이게 미개하고 야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이번 감염병을 접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도 했던 조치가 딱 하나였습니다. 공통적인 게 봉쇄. 우리가 그걸 안 했죠. 그런데 이 봉쇄는 무역의 역사에서 감염병이 일어나면 누구나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국가와 정책의 관점에서 그리고 감염된 자들이라고 하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는데 조선사회에서도 그런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때 당연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됐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노력을 갖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김호연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시각을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을에 감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바깥에 병사들이 다 이제 우리 마을을 삥 둘러싸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휴먼 드라마가 나올 거예요. 거기엔 양반도 사라지고 노비도 사라지고 그냥 먼저 감염된 자와 감염되지 않은 자, 곧 증상이 심각한 자와 덜한 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돌봐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이러한 경험들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진 거지, 뭐 서구로부터 뭔가를 배워가지고 도입했더니 된다? 이런 걸 개 구라라 그래요.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이거를 서양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민주주의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을 넘지 않는 원칙을 관철해야 된다. 물론 내 재산을 갖고 있는 내 방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자유의 영역으로 허락이 되지만, 내 집 밖을 나간 타자와의 사회 속에서 나는 하나 이상의 뭔가를 하고 싶다, 이거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의 법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호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결정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지금 김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치사 위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를 우리에게 심어줘요. 뭐냐, 정치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보여주거든요. 개 같은 논리예요. 가장 철저한 반정치적인 논리입니다. 본래 폴리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폴리스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영위할 것인가에 관한 담론이 정치학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특히 이제 TV나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의 방식이 적이냐 아군이냐를 구분하는 기술로서만 계속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근대 정치,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 제가 좀 흥분했네요. 괜찮습니다. 아마 레스 푸블리카 얘기하시고 싶었던 다시 거 이제 돌아가면은 공화국에 이제 이 대한 얘기가 이제 관심들. 김영현 교수님의 뒤에 얘기에서도 계속 반복이 될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우리들에게 감염병이 일깨워 주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된다.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감염병이 감염병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역사 서술의 문제를 살짝 건드렸는데요. 왜 건드렸냐면, 사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사 위주의 역사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덜 가진 자 사이에 싸우고 있는 그 권력 투쟁이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요 정도로만 할게요. 민중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누가 더 권력을 더 갖겠는가라고 싸우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층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1차적으로 나는 굶고 있어요. 나는 잘려서 프레카리아트가 될 상황에 내몰려 있어요. 이제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와 그보다 권력을 덜 가진 자들이 막 싸운다. 장기적으로 뭐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넘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염병이 오면요, 이거는 나의 생존의 문제야.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보면 내가 계속 숨을 쉴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이면서도 심각한 상황들에 내몰린 측면들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란 표현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살펴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고
갖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의식이 대상을 규정하고 세계관이 사실에 앞서는 법이에요. 역사학엔 굉장히 중요한 태제입니다.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 사회가 질병을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그 사회가 담지하고 있는 인식 체계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인식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 체계들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전승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로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인식, 즉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적 인식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역사와 철학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로 접근해 보는 것들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닥뜨린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가지만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탈리아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조차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쓴단 말이죠. 즉 선진 후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비난할 게 아니라 마스크 안 쓴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네들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질병을 바라보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화라든지 인식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열을 따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제가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로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이고 마스크 안 쓰면 뭐 악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흐름들을 가져온 측면들이 강하고 어떤 사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방역이냐 인권이냐 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는 방역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사회의 국민들이나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 더 앞선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회에서는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인권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반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반대로 공동체성이나 집단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그런 인권이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정신없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핵심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회의 인식 체계라든지 질병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관심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중하게 들여다보는 태도, 특히 학자라면 저는 먼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선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옳고 그름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또 우월과 열등으로 가져가게 되면 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 지점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왜 정치사 위주의 역사 공부를 탈피해서 넓게 봐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인식체계 문화가 연동돼 있으니 전체적으로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의 내용을 설정할 때도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나 어떤 인식을 담아낼 것인가에 따라서 규범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저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철학자들의 담론들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저는 역사학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역사학자가 더 중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역사학자도 좀 중심에 씁시다. 모든 뭐 인문학 강의는 문학과 철학 중심이야. 자, 이걸 보시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분들, 역사학 전공자들도 예, 인문학 특강의 중심에. 네. 근데 이 아까 이제 협력과 연대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하는 일은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죠. 역사도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그 마스크 쓸 때 외출할 때 늘 마스크를 갖고 다녔어요. 그럼 언제 쓰느냐? 다른 사람이 있는 곳. 왜냐하면 산책할 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거 사실 그 이상한 데로 네, 넘어가지 쓸 말고 이유도 내 없는 핵심은 거고. 그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산에 아무도 없는데 마스크를 쓸 이유는 없죠. 그런데도 마스크를 갖고 다니다가 사람이 오면은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사실은 이게 자유라는 의미로 불려야 돼요. 적어도 칸트적인 의미로 간다면. 지금 서구에서 너무 이야기하는 나가지 거는 마시고. 자유가 아니라 유아론입니다. 유아론.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협력과 연대를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그래요. 게 적절한 얘기일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네. 오해는 없길 바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한 사회의 문화적인 인식, 체계,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네. 정도에서 내가 마스크 얘기 꺼낼까 말까 하다 꺼내면 네. 이럴까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그래서 가지 제가 오해를 제가-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고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제가 재미난 거를 아침에 11시가 되면 이제 TV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죠.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3월 달에 세계적인 제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요즘에 또 다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준이 보여요. 뭐냐면 이 보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그날 브리핑하는 분이 현재 심각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10개가 남아있다. 어느 지역에는 몇 개가 있다. 하지만 이 감염이 더 커져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좀 이렇게 참여를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측하고 이게 국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민주적 국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병상 숫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가 갑자기 폭증을 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나왔던 내용이 뭐냐. 고령층보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게 음압실 사용 등등의 병상을 줘라, 배정해라. 자, 이 결정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끔찍한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인데 거기서 제비뽑기를 한다.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랑 상관없이 똑같이 이런 그게 바로 제대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하는 거죠. 동의해. 네, 민주주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앞에 시간에 김재인 선생이 와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도 조금 더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눈이 강조하는 건 제 성격적으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겸손하고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반론도 나올 수 있어요.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상황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제가 보니까 이건 오늘 잘라주세요. 김현 자. 선생님이 그 다른 뜻은 없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강연을 못 나가가지고 오늘 좀 고프셨나 봐. 아니 자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좋은데 나도 K 방향 우리 그거 봉쇄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난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저도 뭐 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박수 치지만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대 인권과의 문제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자들이니까 신중하게 들여다본다면 사실은 우리 이상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어요. 또 백신을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최고야. 그런데 이러이러한 나라들도 있으니 이렇게 그런 것들과 견주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다. 네, 아무래도 정상적인 오해는 하지 방송을 마시고 하기 위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야지만 그래요? 본 궤도로 할 올라갈 얘기도 수 있을 것 하나도 같아요. 못했는데 아쉽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잠시 네. 쉬었다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네. 본래 주제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질문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호연 선생님이 화제를 살짝 바꿨지만 오히려 더 열띤 예. 이렇게 저를 흥분하게 만드셔가지고 저도 이제 저는 할 수 없는 얘기를 김시청 교수님은 해주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5회 동안 네. 그 관심이 많은 진행하느라고 또 주제였고. 진행하느라고 저는 얘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네.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좋은 거예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도 이제 예정된 주제들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섞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뭐 이제 이 패스트 얘기하셨지만 네. 또 수많은 감염병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감염병들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네. 좀 이 가장 좀 예로 들을 만한 그러니까- 좀 큰 거 하나 예. 소개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천연두를 좀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은 아까 이제 그 김치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엔 다 풍토병,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엔데믹이 그 조금 옆으로 퍼지면 유행병이 되니까 에피데믹이 되고 그게 이제 이동 때문에 세계화되면 팬데믹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엔데믹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풍토화가 되겠죠. 그래서 풍토병화 될 이제 그 흐름으로 갈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천연두 같은 경우 질병의 세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유럽의 소위 말하면 풍토병이었을 수도 있는 이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질병 또는 전염병이 세계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천연두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천연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헌에는 동양에는 뭐 거의 없다고 하지만 서양의 문헌에는 기원전 13세기, 14세기 이집트하고 히타이트에서 아시리아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그 있었던 이제 거의 세계 제국화된 나라였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기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천연두는 인류가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또 1492년 콜럼부스로 상징화되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그들을 따라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그래서 이 질병이 세계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더불어서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천연두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서 이 쓰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균 가운데 하나 우리가 탄저균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물론 또 천연두는 인류가 처음으로 종식시켰다고 알려져 있는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지석영 선생으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물론 뭐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는 인두법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연두 하면 1796년 제너에 의한 종두법, 소의 고름을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천연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항해 시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지리상의 팽창으로 배웠습니다. 굉장히 아주 건방진 표현이죠. 이런 지리상의 팽창, 신대륙 발견 이런 게 발견은 무슨 발견이야? 지들이 모르고 있었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정복자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콜럼버스는 개척자일 수도 있지만 콜럼버스는 정복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콜럼버스는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제국주의적 지배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선에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계관은 사실에 앞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논의가 건너뛰는 건지 모르겠지만 뉴노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번 중천 도서관에서의 5회에 걸친 이런 논의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 것이죠. 어쨌거나 지리상의 팽창이건 신대륙 발견이건 대항해 시대이건 간에 유럽에 있었던 천연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1519년 코르테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정복자에 의해서 아즈텍 문명으로 이전되게 되죠. 그래서 이 천연두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아즈텍 문명인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명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뭐 뒤이어서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인디언들을 몰살할 때 천연두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던 코르테스가 수십 마리에 달하는 아즈텍 문명인들을 정복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연두 균을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즈텍 문명인들한테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내성이 없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상하지 않았던 역사의 우연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티푸스 같은 전염병도 있습니다. 역사의 우연을 만들어낸 데는 티푸스는 특히 나폴레옹과 관련이 깊은데요. 다 아실 텐데요. 1810년대에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 정복길에 나섰을 때 물론 이제 당시 러시아의 장군이었던 쿠투초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청야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모스크바를 불태웠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겠으나 결정적으로는 티푸스, 이 티푸스는 튜포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튜포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태풍을 타이푼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티푸스는 인체 내에서 부는 태풍과도 같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 나폴레옹이 세계 제파에 대한 열망을 꿈꿨지만 결국 이 러시아 원정길에서 티푸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폴레옹이야말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 그 욕망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뭐 2003년에 있었던 사스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들인데 이런 이제 전염병들도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죠. 한 가지 아까 제가 꼭 말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과학 얘기 살짝 하셨으니까 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와 아즈텍 문명인들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인디언들이나 나폴레옹 군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과학기술을 하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 십상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유토피아적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너무도 쉽게 생각하지만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고작해야 중세 유럽인들이
했던 방역 지침,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넓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맹목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물질적 편익과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닥뜨린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시선들에 좀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뭐 역사 속에 이러이러한 그 것들이 있었죠. 국내에도 있었어요.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 19세기 호열자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 콜레라의 우리식 음역이죠. 콜레라. 그리고 호랑이가 살점을 뜯는 것 같은 고통에 처해진다 그래서 호열자라고 불려 쓰는데요. 콜레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9세기에 이 콜레라가 그 조선에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을 줬던 일화가 있습니다. 유감요법이라 그래갖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이 대문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콜레라에 걸리면 쥐통이라 그래갖고 쥐가 이제 뭐 무릎 아래나 이런 데를 막 이렇게 뜯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으니까 쥐 잡는 데는 고양이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감요법이라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다가 고치면 콜레라를 퇴치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어찌 보면 앞서서 과학 얘기했으니까 미신적이다. 조선시대는 과학이 덜 발전된 사회니까 고양이를 그 그림을 붙여갖고 쥐통이라고 불려지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을 퇴치하겠다? 무식한 사람들. 역시 조선은 후진적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서양에서도 천연두라든지 페스트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대포 쏴갖고 쫓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빵빵 쏘면 겁나니까. 또 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저 악마와도 같은 전염병이 나에게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조선으로 상징되는 동양의 그때나 우리가 서양 그러면 서구 중심적인 사고, 즉 유로포센트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선진적이고 무슨 발전된 사회고 이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미신적이기는 동양 못지 않았었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동양은 아웃 오브 데이트, 즉 낡은 구식의 뭐 이런 후진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도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호열자가 있었고요. 20세기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무오년 독감이 있었죠. 아마 언론에서 많이 봤을 테니까 그게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스페인 독감으로 불려졌는지는 강신익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중천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긴 했는데 여기선 얘기 안 한 것 같고 강신익 선생님 개인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마 설명해 줄 텐데 원래는 미국 독감입니다. 1918년 3월 달에 미국의 캔자스 쪽에서 독감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스페인에서 충격을 많이 줬던 것이죠. 다만 이제 아시는 바대로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도 통제가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보도 통제가 있어갖고 언론에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은 중립국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보도 통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독감에 의해서 이만큼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 팩트는 미국 독감이죠. 사실은 이래서 역사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 특강 역사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그게 어떻게 왔는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아마 일주일 정도 모스크바 이 대륙 횡단 철도 타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내년에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그걸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고 타고 가면서 인문 토크를 거기서 하는 거죠. 차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바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대륙간 횡단 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조선으로
왔다는 거.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1,700만 명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독감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790만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45% 정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13만 명인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무원형 독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즉 미국에서 발생한 독감이 스페인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인류는 호모 미그란스예요. 이게 이주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역사를 써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섞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에 의한 접촉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과학기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염병의 창궐이라든지 유행은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자꾸 쫓겨서 한 번 더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거는 원래 진행자가 쫓겨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년 예산이 대략 500조를 넘겼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국방 예산이 50조를 넘겼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부동의 1위에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죠. 그래서 2위부터 11위까지 국방 예산 합친 거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그래서 거의 1,000조 가까운 돈을 쓰는 나라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쓰는 세상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1차, 2차 이제 재난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지원, 정부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뭐 3조 쓰고 10조 쓰고 엄청난 논란이 있는데 50조를 쓰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삼지 않는가? 미국이 1,000조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존경의 대상인가? 사실은 우리가 진보한다면 그런 돈을 바로 이런 데에 인류가 함께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꿈꿔야 되는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쉽지가 않죠. 네. 이미 백신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종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가 인종주의, 국가 민족주의가 이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우리의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다행인데 저는 국가 중심주의적인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봤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바이러스는 팬데믹, 세계화된 차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19세기 이후로 너무 국가주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과 연대라고 했을 때 굳이 뭐 슈바이처의 생명중심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애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과 접촉에 의해서 전염병이 팬데믹화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칫 우리가 너무 국가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민들만을 위해서 뭐 백신을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보자면 저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아닐까. 바로 이제 그 지점들 때문에 제가 인종주의 문제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앞서 표현한 대로 인종주의 문제는 국가를 앞에다 붙이게 되면 국가 인종주의나 국가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중동 메르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위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타국 사람들이나 복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척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틀거리들을 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넘어서는 방향으로 뉴노멀의 내용을 만든다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 조금 더 동조를 한다고 치면 그 흐름의 주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됐죠. 주도라기보다도 왜 이래? 자, 주도는 그러니까 좋아 알았어. 그럼 주도가 아니면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게모니를 쥐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지배력이나 주도권을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의 준비가 됐으니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한국이 앞서서 즉 과거에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모방과 추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야.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되죠. 전부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꼴라고 50대니까 제 윗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시대에는 모방과 추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는 단순한 모방과 추격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우리의 고민을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묶어두지 말고 이것을 좀 더 넓혀서 봐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할 얘기로 넘어가는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국가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는 제껴놓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미국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좀 이상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물러가니까 차제에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해시태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뤘다면 백신이라든지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이상적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놓고서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전체로 놓고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들, 희망들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선생님과 같은 철학자들이 이 화두를 던지고 그것을 담론화하고 그런 담론들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도 뭐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고민들이 저는 이런 인문 토크의 이유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를 뭐 계몽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라. 뭐 이거 얼마나 시건방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런데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물어보고 제 생각이 이런데 동의한다면 함께 갈래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뜻은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종주의에 주목한 까닭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국가주의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집단에 초점을 맞추면 누군가는 이득의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주의, 무슨 공동체주의 뭐 이런 표현들을 떠나서 국가 중심이나 특정한 집단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소수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까 국가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톰스 선생도 병균 사회주의에서 얘기한 바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보건의학적인 조치를 해요. 어떻게든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이란 말이죠. 제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정말 제일 바깥에 계신 분들 혹은 제일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이 타격을 제일 많이 입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감염이 됐습니까? 콜센터. 생각해 보십시오.
택배 노동자들 일하는 곳 등등. 거기다 어르신들 많은 요양병원.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게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가 상향될 때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비정규직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그 평균 사회주의적 측면에서 보건 위생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 개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혹은 이 전 국민 고용보험 뭐 이렇게 가입시키도록 한달지, 즉 보건의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사회 개혁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단순한 보건 위생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될 것이고, 바로 이럴 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의 내용이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토 노이라트라고 하는 학자가 과학에 대해서 이런 개념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과학은 항해 중인 배와도 같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배 위에 우리가 올라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배를 어느 곳으로 끌고 가고 싶습니까?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고민해 보면서 모두에게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회로 끌고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자.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종주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봤던 거죠.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 자, 좀 쉬었다가 하세요. 아주 이게 취소. 제가 듣보잡이긴 하지만 찾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와, 뭐 취소. 제가 얼마 만에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네. 사실 그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뭐 지금 하신 말씀 속에 그 전반적인 질문 자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사회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에서 이제 에세이 과제를 내주면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교육의 문제인데 사실 그 질문의 방향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의 주권자에게 시민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은 이 글로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전체 지구촌 사회라고 하는 것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묻고 있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추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감염병 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 좀 특히 올 여름에 굉장히 긴 장마 49일, 52일까지 그 지속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한 국가가 누구였던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탈퇴했고. 네, 그걸 오바마 정부 때 거기 가입 승인을 해가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을 했죠. 그랬다가 트럼프가 또 바로 탈퇴를 했고 다시 조 바이든이 거기에 서명하겠다라고 이런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더 웃긴 건 그 당시에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탄소 방출을 그 제한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협약에 거부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퇴임 후에 부시하고의 대선전에서 지고 나서 전 세계에 기후변화 문제를 강연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강연료로 돈을 벌었어요. 정치라고 하는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를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우리 삶 볼 필요가 자체가 있고.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회개혁을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과학기술 사회학에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문가들에게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맡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즉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중천 철학 도서관은요 원주시에 있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원주에 오시면 A도로 B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캠프롱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중천 철학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도로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런 상업시설이나 도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책 결정을 할 때 과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의견을 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가 위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흐름들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 정책의 결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따라서 과학기술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책 결정에 평범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 삶과 그런 정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정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소수의 위정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적 주체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의 와중에 오늘 같은 인문 토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문학 공부 왜 하십니까? 잘난 척 하려고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도 뭐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행일치 너무 어렵습니다. 언행일치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 어리지만 꼴랑 50대밖에 안 됐지만 학행일치, 언행일치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가당 한 일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공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한 교양이나 쌓고 사람들한테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발굴하고 실천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 지금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정책 결정자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건방지게도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도덕적 판단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교수건 아니건 간에 평범하건 권력이 있건 관계없이 저는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우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따라서 소위 전문가 입내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중간에 저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화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옆에 있으니까 되게 찔리게 만드네요. 왜 찔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오늘 좀 말이 네.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이 이제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많이 바뀌고 했던 변화들에 관한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 예.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바로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종주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왜 인종주의에 관심을 갖냐면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너무 언택트에 꽂혀 있어요. 사람들이. 언택트에 꽂혀 있다 보니까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만남의 방식들이나 이런 테마에만 너무 쏠려 있다. 아까 제가 사회개혁이란 표현을 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데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도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종주의란 화두를 통해서. 이것은요, 뭐 저처럼 더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이 과학기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기술은 과학기술 영역의 한 영역일 뿐이에요. 물론 4차 산업혁명론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은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인종주의를 거론한 측면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인종주의를 제가 거론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가선 충격들, 특히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의 결과물일 수 있겠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 플랫폼 노동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분들의 삶이 정말 힘들구나를 저는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바로 인종주의는 이런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역사학자로서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시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 근대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즉 만약에 이 인종주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설정하고 그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킨 이데올로기 정도로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인종주의는 여러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도 오랑캐라는 표현이 있고요. 한족과 비한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양 고대에도 그리스 대 즉 헬레네스죠. 헬레네스라고 하는데요. 헬레네스 대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대 야만의 구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간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켜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혐오하거나 못살게 구는 인종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대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피부색의 기초에서 인종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구분한 것은 근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근대에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문화나
종교나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문명과 야만 혹은 인종주의가 있었다면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피부색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피부색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인종적 차별을 시도한 것은 근대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과 무슨 관계냐. 아까 김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미국의 노예제를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흑인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하인이나 계약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노예화된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릭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그토록 어찌 보면 부러워했을 법도 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는 18, 19, 20세기를 거치면서 있었던 유럽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인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유럽의 내재적 발전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노예제로부터 얻어진 이득들을 유럽인들이 전유했기 때문에 유럽은 진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노예제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흑인에 대한 차별 논리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와 같은 노예제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하나의 토양이 됐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인종주의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편견과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근본적 모순들은 이런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온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폐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결합된 여러 가지의 차별적인 상황들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오고 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보건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접근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바로 이런 필요성들이 담아야 될 내용으로 저는 뉴노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뉴노멀은 저는 아직까지는 플레이스 홀더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냥 비어있는 바구니예요.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우리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뉴노멀의 내용으로 무엇을 담았으면 좋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로 무엇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파농은 프란츠 파농 이 하얀 가면 검은 피부란 책에서 철학이 우리를 구조해 준 바가 없다면서 철학의 역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표현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문학자들이 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농의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서양 근대의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동양의 철학이나 한국의 사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쇼비니즘적인 즉 민족주의적인 접근, 국수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양의 근대를 표상하고 있는 자유니 평등이니 인권이니 이런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 말들이 실은 소수의 것에 불과했었다. 즉 백인의 것에 불과했었다. 모두를 위한 표현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찰해 보는 것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의 내용과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지점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성찰의 과정에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가? 내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모두의 좋은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즉
언행을 일치시키고 있는가, 학행을 일치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감히 말하자면 철학학이고 아무래도 역사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한 번 불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런데 경험이 없어서 제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문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관장님? 왜냐하면 네. 우리가 대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막 한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들어온 질문이니까 1분 안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왜 1분을? 시간이 시간이 없어. 방송을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지만 다시 도시 단위로 문화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도 문화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향토사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원주의 문화는 원주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주 시민들이 주체성을 갖고 관심을 갖고 찾아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넓혀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끝나는 줄 몰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했던 이야기의 전반적인 기조는 우리의 범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니셔티브나 주도는 원주 시민들이 하더라도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뭐 춘천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틀거리들을 만드는 것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관련되지만 우리의 범주를 넓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러면 내 가족이나 우리 지역 주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고 우리 국민 이런 틀거리들을 저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우리의 범주를 넓히는 가운데 제 화두가 관계와 소통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조그만 인문학교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또 이런 화두로 거의 뭐 10여 년 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오래전서부터 관계와 소통을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범주를 넓히고 그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맺기와 원활한 소통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란 단어는 그저 기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공감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관계와 소통을 잘 해가고 우리의 범주를 넓혀가는 것은 저는 질문 주신 바대로 원주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모두의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관장님, 저기 우리 김우영 교수님 한 번 더 모셔주세요. 미안합니다. 그게 오지랖. 답인 것 같아요. 오지랖이야, 네, 오지랖.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열차 얘기하셨지만 제 평생의 꿈이 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출발해가지고 영국까지 기차로 여행해보고 죽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가능할까? 그게 얼마 전에 가능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좀 지연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뉴노멀이라고 해서 그럼 새로운 뉴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까지의 날들로. 그런데 어제까지의 날들로 돌아가는 게 지금 방역의 목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도 한데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말 이게 가능한 상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커다란 가치를 두고 싶어요. 뭐냐? 전 국민에게 나눠줬어요, 돈을. 즉 국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겪어봤단 말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베를린을 거쳐서 런던까지 가려면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안착돼야 됩니다. 두 번째,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치는 도시마다 의료의 문제건 나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안정화돼야 돼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지 최첨단 뭐 F-35A를 몇십 대 데려와 가지고 옆에 나라에서 도발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자. 이제 이런 상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글로벌 무역 규모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세계 비중이 9위로 올라갔다, 3위로 올라간다. 이런 상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런던까지 갈 때 전혀 생명의 위협이 없고 질병으로부터의 걱정이 없고 하는 등등의 세계가 가능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의미의 뉴 노멀이 아닌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다져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자산이었구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었구나. 이것이 없을 때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경제 중심으로만 우리의 사회를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새로 담아야 되는 내용물들이 아닌가. 그래요. 마지막 예. 인사 말씀 하시고. 뭐 말이 많아서 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도 짧게,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받아서 제가 하자면 결국 평화와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우리에게 다가섰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국 그 근원에는 인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평화와 안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칠어진 삶의 모습들을 조금은 그래도 아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간 대 인간의 구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볼 필요성들이 있겠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 기저에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패스트 역시도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땅을 개간해야 될 필요 때문에 사실은 숲을 파괴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인간과 바이러스의 균형이 깨진 것이거든요. 영화 컨테이전에서 보여주듯이 불도저가 숲을 밀어버림으로써 숲속에 살고 있었던 동물들과 인간이 이루고 있었던 균형, 적응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바이러스가 온 것이요. 이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 하니 제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라고 얘기한 건 누군가는 개발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장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는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쪽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세계관은 사실에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탐욕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탐욕을 제어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바이러스까지도 포함해서 위드 코로나겠죠. 그런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의 굉장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인문학이 좀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의 야만은 약자의 멸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하는 멸시는 그분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과 공포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형국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이럴수록 약자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준 바 협력과 연대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책의 저자분이 약간 이제 그 언론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표현은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멈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의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한양대학교 미래인문학 융합학부의 김호연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천학당 인문토크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 다가오는 2021년 내년에도 또 다른 기획으로 또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화와 삶 그리고 우리 김호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관계와 소통을 이어가는 그 자리가 이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